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여동생을 데리고 그녀를 찾아오는 날은 펜벌리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일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날 오전 내내 여관 근처를 벗어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들이 햄턴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아침, 그 방문객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새로 사귄 친구들과 마을을 함께 돌아다니다가 점심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여관으로 돌아오던 참이었다. 그때 마차 소리가 들려와 창문으로 다가갔고 거리로 한 대의 2인승 마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남녀 한 쌍이 타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그 마차의 문장을 알아보자마자 누구인지 눈치챘다. 그녀는 그들을 맞이할 영광이 있을 것이라며 이모부와 이모에게 말을 전했고 두 사람은 매우 놀랐다. 엘리자베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당황스러움과 전날의 여러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전에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이 피어났다. 바로 저런 신분의 남자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이유는 조카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던 순간에도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다. 자신의 불안함에 놀라면서도 다하시가 그녀를 너무 좋게 말했을까봐 걱정이 되었고 자신이 괜찮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녀는 창문에서 물러나 보이지 않게 몸을 숨겼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런데 이모와 이모부의 눈빛에서 호기심 어린 놀라움이 비춰져 오히려 더 긴장되었다. 조지에나 다하시 양과 그녀의 오빠가 도착했고 드디어 긴장되는 첫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놀랍게도 조지에나가 자신만큼이나 긴장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램턴에 도착한 이후 그녀는 조지에나가 굉장히 오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잠깐만 함께 있어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 단지 매우 수줍음이 많은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지에나는 단음절 이상의 말을 건네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 조지에나는 키가 크고 엘리자베스보다 몸집이 더 있었으며 16살이 갓 넘었지만 이미 체형은 성숙했고 여성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오빠인 다하시보다는 외모가 덜 빼어났지만 얼굴에는 총명함과 다정함이 드러났고 태도는 겸손하고 부드러웠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처럼 예리하고 거리낌 없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에 안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하시는 빅리가 곧 도착할 거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반가움을 표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빅리의 빠른 걸음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고 이내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자베스는 오래전부터 그에 대한 원망을 잊은 상태였지만 설령 아직 남아 있었다 해도 그가 보여준 구김없는 반가움 앞에서는 곧 사라졌을 것이다. 그는 다정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가족 안부를 물었고 여전히 예의 바르고 유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빅리는 엘리자베스뿐 아니라 가디너 부부에게도 흥미로운 인물이었기에 모두가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특히 방금 떠오른 다하시와 엘리자베스 사이의 관계 의혹은 관찰에 더욱 열의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적어도 한 사람은 분명히 사랑에 빠진 상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성 쪽 감정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남성 쪽은 분명히 흠뻑 빠져있는 눈치였다. 엘리자베스는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각 방문객들의 감정을 파악해야 했고 자기 자신의 감정도 추스르며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써야 했다. 그리고 가장 실패할까봐 걱정했던 이 마지막 목표에서 오히려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가 기쁘게 하려 했던 이들은 이미 그녀를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빅리는 반가워했고 조지에나는 관심을 보였으며 다하시는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받겠다고 결심한 듯 보였다.
빅리를 보자 엘리자베스는 자연스럽게 언니 제인이 떠올랐고 빅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 때때로 그는 예전보다 말이 줄어든 듯했고 한두 번은 그녀를 바라보며 제인과 닮은 점을 찾으려 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허상이었을 수도 있지만 다하시의 여동생을 제인의 라이벌로 여긴다는 말에 대해선 확신을 갖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눈빛이나 행동이 없었고 다하시 여동생의 희망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곧 확인되었고 그들이 떠나기 전까지 벌어진 몇 가지 사소한 일들이 엘리자베스의 민감한 해석에 따라 빅리가 여전히 제인을 기억하며 애틋한 감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약간 아쉬움 섞인 말투로 그녀에게 당신을 다시 뵌 지 참 오래됐네요. 라고 했고 엘리자베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벌써 8달이 넘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11월 26일 매더필드에서 모두 함께 춤췄을 때죠. 라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기억력이 정확한 것이 반가웠고 이어진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의가 그녀에게 쏠리지 않은 틈을 타 빅리는 여동생분들은 다 롱본에 계신가요? 라고 물었다. 말 자체로는 특별할 게 없었지만 그 말투와 눈빛이 그 질문에 의미를 더해주었다. 다시 본인을 직접 바라볼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가 힐끗 볼 때마다 그는 전반적으로 친절하고 상냥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말투 역시 오만함이나 무시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전날 본 그의 예의 바른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다. 몇 달 전만 해도 관계를 맺는 것조차 수치스럽다며 무시했던 그녀의 친척들에게 지금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고 친분을 쌓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 허드퍼드 목사관에서 그와 마지막으로 격하게 말다툼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 변화의 크기에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경탄을 감추기 어려웠다. 손님들은 30분 넘게 머물렀고 자리를 뜨기 전 다하시는 여동생과 함께 초대의 뜻을 전했다. 가디너 부부와 엘리자베스를 펜벌리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조지애나는 평소에 초대하는데 익숙지 않은 듯 수줍은 말투였지만 기꺼이 동의했다. 가디너 부인은 조카의 반응을 살펴보려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래도 그것이 단순한 당황일 뿐 거절의 의미는 아니라 판단했고 사교를 좋아하는 남편도 흔쾌히 수락하는 눈치여서 그녀는 대신해서 초대를 받아들였다. 식사 날짜는 모레로 정해졌다. 빅리는 엘리자베스를 다시 보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하며 아직 나눌 이야기도 많고 허트퍼드셔 친구들의 근황도 많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이 말들을 제인에 대한 관심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그 점에서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이유에서 방금 전까지는 긴장으로 즐기지 못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만족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고 이모와 이모부의 질문이나 추측이 두려워서 그들의 빅리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만 얼른 듣고는 급히 옷 갈아입으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가드너 부부가 괜히 그녀에게 캐묻지는 않을 거라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녀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고 억지로 말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씨가 훨씬 더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두 사람 모두 큰 흥미를 느꼈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조심스러웠다. 이제는 다하시 씨를 좋게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지금까지의 인상으로는 그를 탓할 만한 점이 없었다. 그들의 감정과 집사인 미시스 레이놀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의 인격을 판단한다면 허트포드셔에서 알려진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사의 말을 믿고 싶어졌다.
그 집사는 다하시 씨가 4살일 때부터 알고 지냈고 스스로도 품위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램튼에서 들은 이야기도 그 판단을 흐릴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가 자존심이 센 것은 분명했지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고 작은 시골 마을 주민들이 대대로 그 가족과 교류하지 못한 점을 탓해 생긴 오해일 수도 있었다. 게다가 그는 자존심이 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인정받고 있었다. 위켐에 대해서는 여행자들은 그가 이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그의 후견인의 아들과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었지만 그가 더비셔를 떠날 때 많은 빚을 남겼고 그것을 나중에 다하시 씨가 갚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오늘 밤도 전날 밤보다 더더욱 펜벌리에 있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밤이 길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다하시 씨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완전히 정리할 수 없었다. 그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했다. 아니, 싫어하는 감정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오히려 한데 그를 그렇게 싫어했던 자신의 감정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인정했던 그의 훌륭한 인격에 대한 존경심도 이제는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어제 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녀의 마음에 우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그녀가 느낀 가장 큰 감정은 감사함이었다. 단순히 한데 자신을 사랑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좋아하며 그녀가 냉정하게 거절하고 상처 줬던 일들을 용서해주는 그 어그러움에 대한 감사였다. 그녀는 그가 이제 자신을 피하려 들 거라고 확신했었지만 우연히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무례하거나 지나치지 않게 그녀의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고 그녀를 여동생에게 소개하려는 의도도 분명했다. 이렇게 자존심 강한 사람이 변화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사랑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랐다. 다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건 그의 행복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을 자신이 정말로 원하느냐는 점이었다. 그녀는 다하시 씨가 여전히 그녀를 좋아하고 있으며 다시 고백할 기회를 주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와 이모는 이야기를 나누며 조지아나가 막 펜벌리에 도착한 날 그들을 찾아와 준 그 친절함을 되갚는 의미에서 다음 날 아침에 방문을 드리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방문은 정해졌고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그 일이 기쁘다고 느꼈지만 왜 기쁜지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다음 날 아침 가드너 씨는 아침 식사 후 일행을 떠났다. 전날 계획한 낚시 약속이 확정되어 있었고 정오까지 펜벌리 근처 강가에서 다른 신사들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빙의 양이 자신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질투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펜벌리에서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 은근히 궁금했다. 펜벌리에 도착한 일행은 살롱으로 안내받았다. 북향창이 달린 그 방은 여름철에 특히 시원하고 쾌적했으며 창문 밖으로는 숲이 우거진 언덕과 넓은 잔디밭, 아름답게 흩어진 떡갈나무와 밤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방에서 그들은 조지아나 양, 허스트 부인, 빙희 양, 그리고 런던에서 조지아나를 돌보던 미시스 애니스리와 마주했다. 조지아나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 모습은 그녀가 자만하거나 냉정해 보일 수도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드너 부인과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본심을 이해했고
오히려 그녀를 안쓰럽게 여겼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고개 인사만 건넬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색한 정적이 이어졌고 결국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은 애니스리 부인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친절한 인상이었고 대화를 이끌려는 태도에서 진정한 교양이 느껴졌다. 가드너 부인과의 대화에 엘리자베스도 가끔 참여했으며 조지아나 양도 대화에 끼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이다가 간혹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짧은 말을 하곤 했다. 엘리자베스는 빅리 양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특히 조지아나에게 말을 걸 때마다 그녀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 조지아나와 대화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다하시 씨가 들어오길 원하는지 아니면 두려워하는지조차 헷갈렸다. 약 15분이 흐른 뒤 침묵 속에서 갑자기 빅리 양이 차가운 어투로 엘리자베스에게 가족의 안부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엘리자베스는 똑같이 건조하게 짧게 대답했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분위기를 바꾼 건 하인들이 차려온 다과였다. 차가운 고기와 케이크, 그리고 계절 과일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애니스리 부인이 조지아나에게 눈짓하며 상을 차릴 때가 되었음을 상기시켰고 이내 모두가 테이블로 모였다. 말은 없어도 다들 먹는 데는 열심이었다. 그렇게 바쁘게 다과를 즐기고 있을 때 엘리자베스는 드디어 다하시 씨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등장했을 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보고 싶어 했던 자신이 그 순간에는 그가 오지 않았기를 바랐다. 그는 강가에서 가즈너 씨 및 다른 신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여성들이 조지아나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다하시 씨가 들어서자 엘리자베스는 마음을 다잡고 평정심을 유지하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방 안의 거의 모든 시선이 자신과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특히 빅리 양의 시선은 가장 예리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질투심은 여전했고 다하시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다하시 씨가 들어온 후 조지아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많이 하려 노력했고 엘리자베스는 오빠가 동생과 자신이 친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역시 적극적으로 둘 사이의 대화를 도우려 애썼다. 빅리 양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조롱 섞인 공손함으로 이런 말을 던졌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아가씨, 메리턴에서 주둔하던 셔셔 민병대는 이제 떠났죠? 가족분들께 큰 손실이겠어요. 다하시 앞에서는 위컴의 이름을 꺼낼 용기가 없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즉시 미스 빅리가 그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위컴과 관련된 여러 기억들이 그녀를 잠시 괴롭게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런 악의적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의연하게 마음을 다잡고 비교적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그 질문에 대답했다. 그녀가 대답을 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다하시를 바라보자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그 역시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의 여동생은 당황한 나머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다. 미스 빅리가 사랑하는 다하시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그 말을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단지 엘리자베스를 곤란하게 만들어 다하시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여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려 한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다하시에게 엘리자베스의 가족이 위컴과 연관된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녀는 조지아나 다하시가 위컴과 도망치려 했던 일은 전혀 몰랐다. 그 일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엘리자베스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다하시는 그 일을 자신의 친구 빅리의 친척들에게조차 숨기려 애썼는데 이는 엘리자베스가 예전에 그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 추측했던 장차 엘리자베스를 아내로 삼으려는 바람 때문이었다. 그는 분명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이 그가 빅리와 제인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아니었지만 친구의 복지를 깊이 걱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침착하게 행동하자 다하시도 곧 감정을 추슬렀고 미스 빅리는 마음이 상한 채 위컴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다. 조지아나 역시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다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빠의 눈길조차 마주치기를 두려워했고 오빠 역시 조지아나가 그 일과 연루돼 있다는 것을 거의 잊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자베스를 그의 생각에서 떼어놓으려 했던 일이 오히려 그녀에 대한 다하시의 마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그 후 그날의 방문은 미스 빙기의 비아냥과 엘리자베스의 침착한 반응이 오간 그 질문과 대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다. 다하시는 정중하게 마차까지 배웅해 주었고 그 사이 미스 빅리는 거실에서 엘리자베스의 외모, 행동, 옷차림에 대한 험담을 퍼붓고 있었다. 하지만 조지아나는 그런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오빠가 인정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녀의 호감을 얻기에 충분했고 오빠의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지아나는 엘리자베스를 사랑스럽고 호감 가는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다하시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미스 빅리는 참지 못하고 그녀가 방금 조지아나에게 했던 말을 그에게도 반복했다. 다하시 씨, 오늘 엘리자베스 베넷은 정말 안 좋아 보이네요. 겨울 이후로 그렇게 달라진 사람은 처음 봤어요. 피부도 너무 거칠고 까맣게 탔고요. 무이자랑 저도 그녀를 다시 알아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다하시는 그런 말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녀가 약간 그을린 것 외에는 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던데요. 여름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당연한 일이죠. 미스 빅리는 다시 이어 말했다. 솔직히 전 원래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너무 갸름하고 피부도 윤기가 없고 이목구비도 전혀 아름답지 않죠. 코는 개성이 없고 특별한 인상도 없어요. 이도 그냥 평범하고요. 눈은 가끔 예쁘다고들 하지만 전 전혀 모르겠어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인상이라서 별로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감은 넘치는데 세련됨은 없어요. 그런 태도는 정말 참기 힘들어요.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좋아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미스 빅리가 이런 말을 한 건 결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화가 난 사람은 종종 이성을 잃기 마련이다. 그녀는 다하시가 약간 불쾌한 기색을 보이자 그걸로 충분히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나 다하시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가 억지로라도 말을 끌어내기 위해 계속하자 결국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 처음엔 저도 그녀가 그리 예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제가 아는 여성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고 미스 빅리는 결국 자신만 상처받는 결과를 얻었다. 엘리자베스와 가드너 부인은 돌아오는 길 내내 이번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작 둘 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람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함께 만났던 사람들의 외모나 행동, 집, 과일 등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그 남자,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내 가드너 부인이 다하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몹시 궁금해졌고 가드너 부인 역시 조카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램튼에 도착했을 때 제인에게서 편지가 와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며칠 동안 아침마다 실망은 반복되었고 결국 셋째 날에 가서야 불만은 해소되었다. 제인에게서 편지가 2통이나 한꺼번에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그중 하나는 주소가 잘못 써져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제인이 주소를 정말 엉망으로 쓴 걸 생각하면 엘리자베스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막 산책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삼촌과 이모는 엘리자베스가 편지를 조용히 읽도록 두고 먼저 나가기로 했다. 먼저 잘못 배달된 편지를 펼쳤다. 편지는 5일 전에 쓰인 것이었다. 처음 부분에는 시골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과 모임들, 새로운 소식들이 담겨 있었지만 뒤쪽 절반은 하루 뒤에 덧붙여진 것으로 명백히 동요된 상태에서 쓰인 듯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엘리자베스, 위에 적은 이후 정말 뜻밖이고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 놀라게 하고 싶진 않지만 우선 우리 모두는 무사하다는 걸 알아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리디아에 관한 거야. 어젯밤 자정쯤에 포스터 대령이 급하게 보낸 전갈이 도착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 리디아가 포스터 대령 휘하 장교 중 한 명과 그러니까 위커햄과 함께 스코틀랜드로 도망갔다는 거야. 우리 모두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키티는 그리 놀라지 않은 눈치였어. 정말 너무도 경솔한 짓이야. 두 사람 모두. 그래도 난 그가 오해받았기를 바라고 있어. 생각 없고 경솔한 건 맞겠지만 이번 일만으로 그의 본성이 악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잖아. 적어도 리디아를 선택한 데 있어선 이기적인 이유는 아니야. 아버지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위커햄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엄마는 너무 상심하셨어. 아버지는 차라리 덜 동요된 것 같아. 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걸 두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던 게 정말 다행이야. 우리도 그 일은 잊어야 해. 그들은 토요일 자정쯤 떠났고 실종 사실은 어제 아침 8시에야 알아차렸어. 포스터 대령은 바로 전가를 보냈지. 엘리자베스, 그들이 우리 집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진 곳을 지나쳤을 수도 있어. 리디아는 포스터 부인에게 몇 줄 남겨두고 떠났다고 해. 이만 맞춰야겠어. 엄마 곁에 오래 떨어져 있을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을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알아봐 줘. 엘리자베스는 제대로 생각할 틈도 없이 감정을 가늠할 겨를도 없이 두 번째 편지를 열어 가장 큰 초조함으로 읽기 시작했다. 이 편지는 첫 번째 편지보다 하루 늦게 쓰인 것이었다. 지금쯤 내가 왜 급하게 쓴 첫 번째 편지를 받았겠지. 이 편지는 조금 더 알아보기 쉬웠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어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정리된 글을 쓸 자신이 없어. 리디아와 위커햄의 결혼이 얼마나 경솔한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그 결혼조차 확실히 이루어진 건지 걱정하는 상황이야. 걔네가 스코틀랜드로 간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생겼거든. 어제 포스터 대령이 브라이턴을 떠나 이쪽으로 왔어. 도착한 직후 말하길 위커엠은 리디아와 결혼할 의도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대. 댄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흘렸다고 해. 그걸 들은 포스터 대령은 바로 뒤쫓아갔지. 클레펑까지는 그들의 자취를 따라갔지만 거기서 그들은 마차를 갈아타고 흔적을 감춰버렸대. 이후엔 런던 방향으로 간 것으로만 추정돼. 런던 쪽 여러 여관과 톨게이트를 수소문했지만 그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결국 하트퍼드셔로 왔고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려줬어. 그는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야. 난 그와 그의 아내가 얼마나 상심했을지 마음 아파.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지금 우리 집 분위기는 정말 암울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악을 상상하고 계셔.
하지만 난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려 해. 혹시 조용히 런던에서 결혼을 하려는 걸 수도 있으니까. 위커햄이 정말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어. 리디아도 그렇고, 하지만 포스터 대령은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는 위커햄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엄마는 정말 병이 나셨어. 방에서 나오시지도 않아. 정신을 차리시면 나아질 텐데 그럴 기미는 안 보여. 아버지는 내가 평생 본 모습 중 가장 상심한 얼굴이야. 키티는 자택 중이야. 리디아와의 관계를 숨겼다고 어머니에게 혼났지. 하지만 비밀을 지킨 거니 이해가 되기도 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장면을 직접 겪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이제 첫 충격이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 그래도 무리하게 오라고 하진 않을게.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너희 셋이 다 같이 와줬으면 좋겠어. 삼촌의 조언과 도움이 절실해. 아버지는 지금 포스터 대령과 함께 런던으로 떠날 거야. 뭘 어떻게 하실지 우리도 몰라. 너무 동요된 상태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셔. 포스터 대령은 내일 저녁 전에 다시 브라이턴으로 돌아가야 해. 그러니 삼촌이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삼촌은 내 마음을 바로 이해하실 분이니까 그의 호의를 믿고 부탁드리는 거야. 세상에, 삼촌이 어디 계시지? 편지를 다 읽은 엘리자베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곧바로 그를 찾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다하시가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과 안절부절 못하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깜짝 놀랐고,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리디아의 상황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다급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지금 가봐야 해요. 당장 가야 할 일이 있어요. 한순간도 늦출 수 없어요. 무슨 일입니까? 다하시는 다급하게 물었다. 예의보다는 감정이 앞섰다. 곧 스스로를 가다듬고 제가 가서 삼촌과 이모를 찾아올게요. 지금 당신은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직접 가는 건 무리예요. 엘리자베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가는 걸 느꼈다. 혼자 쪼달가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하인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했고 숨이 가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태로 삼촌과 이모를 빨리 데려오라고 부탁했다. 하인이 나가자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 그녀를 보며 다하시는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걱정 어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여를 불러드릴까요? 지금 뭔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인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몸은 멀쩡해요. 그저 홍본에서 온 끔찍한 소식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말을 끝내자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고 당분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다하시는 불안과 안타까움 속에서 그녀 곁을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하시 씨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듣고 놀라움에 말이 없었다. 내가 생각할수록 엘리자베스는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걸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족에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라도 털어놓기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정말 안타깝군요. 다하시가 외쳤다. 그런데 확실한 일입니까? 네, 확실해요. 둘은 일요일 밤에 브라이튼에서 함께 도망쳤고 런던 근처까지 추적됐지만 그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해요. 스코틀랜드로 간 것도 아니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요? 아버지는 이미 런던으로 떠나셨어요.
제인은 삼촌에게 급히 와달라고 편지를 보냈고 저희도 곧 출발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정말 끔찍해요. 다하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제가 그 사람의 실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때만이라도 무언가 행동했더라면, 하지만 저는 주저했어요. 너무 나서는 게 아닐까 두려웠죠. 참 어리석었어요. 다하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는 듯 하면서도 듣지 않는 듯 방안을 천천히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마에는 주름이 졌고 얼굴은 어두웠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표정을 곧 알아차렸고 그 뜻도 금세 이해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그의 마음에 들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가족의 치욕과 불명예 앞에서 그는 자신을 더는 좋게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비난할 수도 탓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감정을 억누른다는 생각은 오히려 외환이 되기보다는 그녀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히 자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금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슬픔은 곧 사라졌다. 이제는 리디아에 대한 걱정이 그녀가 가족에게 끼칠 치욕과 슬픔이 모든 생각을 집어삼켰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엘리자베스는 감정에 잠겨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몇 분의 침묵이 흐른 뒤 다하시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의 말투는 안타까움과 절제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 같군요.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무슨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 물론 아무 소용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괜한 말로 감사의 표현을 듣고자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렵네요. 이 불행한 사건으로 제 여동생도 오늘 당신을 뵐 기회를 놓치게 되어 무척 아쉬워할 겁니다. 아, 네. 다하시 양께도 사과를 전해주세요. 급한 일이 생겨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가능한 한 이 불행한 사실은 비밀로 해주세요. 오래 숨길 수는 없겠지만요. 그는 그녀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고통을 안타까워했고 더 나은 결말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며 마지막으로 진지한 눈빛을 보내고는 방을 나섰다. 그가 방을 나가자 엘리자베스는 이대로 그와 다시는 친근한 분위기에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수많은 오해와 변화들을 떠올리며 예전에는 끝나기를 바랐던 인연이 지금은 이어지기를 바라는 모순된 감정에 깊은 한숨이 나왔다. 감사와 존경이 사랑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면 엘리자베스의 마음의 변화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사랑이란 첫 만남의 반짝임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말 한마디 나누기 전부터 운명처럼 시작되어야 한다면 그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저 위켐에게 느꼈던 감정으로 그런 방식의 사랑을 경험해봤고 그 실패가 그녀를 더 현실적인 애정의 형태로 이끈 것이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떻든 간에 그녀는 다하시가 떠나는 걸 아쉬워했고 리디아가 초래한 수치심의 현실적인 첫 사례로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큰 슬픔을 느꼈다. 제인의 두 번째 편지를 읽은 이후로 엘리자베스는 위케미 리디아와 결혼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 오직 제인만이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놀라움은 그녀의 감정 중 가장 약한 것이었다. 첫 번째 편지를 읽었을 땐 그는 돈도 없고 매력도 없는 리디아와 왜 결혼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그런 관계라면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했을 것이다. 리디아가 결혼할 의도 없이 도망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순결이나 이성을 믿기엔 너무 순진한 아이였다. 엘리자베스는 군대가 허트퍼드셔에 있을 때 리디아가 위켐에게 특별한 감정을 보였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관심만 준다면 누구에게든 쉽게 마음을 줄 아이였다. 장교들 중 누구든 한데 그녀의 최애였고 관심을 주는 사람이 그녀의 마음에 드는 기준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늘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고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런 리디아에게 무심하고 잘못된 관대함이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지금 엘리자베스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몸이 들썩였다. 제인과 함께 그 모든 걱정을 나누고 이제 온전히 제인의 몫이 되어버린 가족의 책임을 함께 지고 싶었다. 아버지는 집을 비우셨고 어머니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늘 보살핌이 필요했다. 리디아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삼촌의 개입은 꼭 필요했다. 그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녀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디너 부부가 허겁지겁 돌아왔다. 타인이 엘리자베스가 위급하다고 전한 탓에 그녀가 아픈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곧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밝히고 편지 2통을 큰 소리로 읽으며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2번째 편지의 추신을 읽을 땐 손이 떨릴 정도로 격한 감정을 보였다. 가디너 부부는 리디아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리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모두가 관련되어 있었고 놀람과 충격 후에 가디너 씨는 흔쾌히 도울 것을 약속했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눈물로 감사를 표했다. 세 사람 모두 한마음이었기에 귀가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캐버리에는 어떻게 해? 가디너 부인이 말했다. 존 말로는 다하시씨가 이곳에 계셨다고 하던데 맞지? 네.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그 일은 이미 정리됐어요. 정리됐다고? 무슨 말이야? 가디너 부인이 방으로 뛰어가 짐을 싸며 중얼거렸다. 2사람이 그런 사이였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걸까? 알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런 바람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저 분주함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달래줄 뿐이었다. 엘리자베스가 한가했다면 지금 같은 슬픔 속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겠지만 그녀도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램턴에서의 모든 친구들에게 갑작스러운 출발에 대한 변명 편지를 써야 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모든 준비는 끝났고 가디너 씨는 숙박비를 계산하고 돌아왔으며 이제 떠날 일만 남았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아침에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지나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마차에 올라타 롱본으로 향하게 되었다. 다시 생각해봤어, 엘리자베스. 마차가 마을을 떠나자 삼촌이 말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내 언니의 의견에 나도 점점 더 동의하게 되더구나. 생각해보면 어떤 젊은 남자가 보호자도 있고 친구도 없는 것도 아닌, 심지어는 자기 상관의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여자아이에게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건 매우 가능성이 낮은 일이지. 나는 좀 더 낙관적으로 보게 됐어. 그가 그녀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까? 포스터 대령에게 그런 모욕을 준 후에 다시 연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유혹이 너무 작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엘리자베스는 한순간 얼굴이 박아지며 말했다. 정말이야. 가디너 부인이 덧붙였다. 그건 정말 예의와 명예, 그리고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니까 나는 위커엠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수 없을 것 같아. 너는 어떠니? 리지?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정말 믿니? 자기 이익을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 외의 무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감히 희망조차 하지 못하겠어요. 만약 결혼하려는 의도였다면 왜 스코틀랜드로 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 가디너 씨가 말했다. 그들이 스코틀랜드로 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마차에서 일반 마차로 갈아탔다는 점이 의심을 사게 하잖아요. 게다가 바넷 도로에서 더 이상 흔적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런던에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게 단지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 더 나쁜 목적은 아닐 수도 있지. 양쪽 다 돈이 넉넉하지는 않을 테니 런던에서 결혼하는 것이 스코틀랜드보다 경제적일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왜 그렇게 몰래 행동하겠어요? 왜 결혼을 비밀리에 해야 하죠? 아니에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제인이 말하길 위커엠의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그가 결혼할 의도가 없었다고 확신했잖아요. 위커햄은 돈 없는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리디아가 가진 건 젊음, 건강, 명랑한 뿐인데 그런 이유로 그가 부유한 결혼 기회를 포기하겠어요. 연대 내에서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녀와 도망치는 일에 제약을 느꼈을지 판단하긴 어렵지만 아버지의 무관심과 가족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아버지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엔 리디아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해서 결혼도 없이 같이 살겠다고 했다는 거니 그게 정말 믿기 힘들고 충격적이죠.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자매로서의 품위와 도덕성에 의문을 품는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그녀를 너무 박하게 보는 걸지도 모르죠. 이디아는 너무 어려요. 진지하게 생각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고 지난 반년 동안 아니 거의 1년 동안은 오락과 허영에만 빠져 있었어요. 시간을 어떻게 쓰든 내버려 뒀고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도록 방치했죠. 연대가 메리턴에 처음 주둔했을 때부터 그녀는 사랑, 추파, 장교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녀는 스스로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고 있었고 원래부터 감정이 격한 아이였죠. 위커햄은 여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을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 제이는 그렇게까지 위커햄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던데 이모가 말했다. 제인이 그런 식으로 누구를 나쁘게 본 적 있나요? 아무리 과거가 의심스러웠던 사람이라도 증거 없이는 그런 짓을 했다고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인도 저만큼은 위커햄의 실체를 알아요. 그는 정말로 방탕하고 정직하지도 명예롭지도 않아요. 그는 교묘하고 거짓말을 잘해요. 그걸 정말 다 알고 있니? 이모는 놀라 물었다. 그 정보의 출처가 궁금해서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며칠 전에 제가 다하시 씨에게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짓을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모도 롱본에서 위커엠이 얼마나 뻔뻔하게 다하시 씨를 헐뜯었는지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말하지 못할 혹은 말할 가치조차 없는 일들이 있어요. 펜벌리 가족에 대한 그의 거짓말은 끝이 없어요. 그는 다하시 양에 대해 거만하고 냉담한 불쾌한 여자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정반대죠. 그는 그녀가 얼마나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디아는 이런 걸 전혀 몰랐단 말이니? 너와 제이는 다 아는데. 맞아요. 그게 제일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켄트에 가서 다하시 씨와 그의 사촌 피츠윌리엄 대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진실을 몰랐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땐 연대가 1대2주 안에 메리턴을 떠날 예정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인과 저는 이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좋게 생각했으니까요. 그 의견을 굳이 뒤엎을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리디아가 포스터 부인과 브라이튼으로 가기로 결정됐을 때도 위커엠의 본 모습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그런 위험에 빠질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죠.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그들이 브라이튼으로 떠날 때는 서로 좋아한다는 기미조차 없었겠네. 전혀 없었어요. 둘 사이에 애정이 오간 흔적은 기억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게 보였다면 우리 가족 중 누구라도 절대 무시했을 리 없잖아요. 위커엠이 처음 연대에 왔을 땐 리디아도 그를 흠모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메리턴 근처의 모든 여자들이 처음 2달간은 정신을 못 차렸죠. 하지만 그는 리디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관심도 사라졌어요. 대신 자신에게 좀 더 관심을 보인 다른 장교들에게 마음이 옮겨갔죠. 그들의 여행 내내 이 문제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새로울 것은 별로 없었지만 이외의 다른 화제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단 한순간도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가장 날카로운 고통, 즉 자기 책망에 시달리며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최대한 빠르게 이동했고 하룻밤을 도중에 묵은 뒤 다음 날 점심때 롱본에 도착했다. 제인이 오랜 기다림에 지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엘리자베스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조카 가디너 아이들은 마차를 보고 마당 입구에 나와 있었고 마차가 집 앞으로 다가오자 기쁨이 얼굴과 온몸에 가득 드러나 기어다니며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건 그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첫 신호였다. 엘리자베스는 서둘러 마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빠르게 입을 맞추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현관에 도착하자 제인이 계단을 달려 내려오며 그녀를 맞이했다.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가운데 엘리자베스는 가장 먼저 도망간 2사람에 대한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아직 없어. 제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삼촌이 와주셨으니 이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는 지금 런던에 계셔. 응. 화요일에 가셨어. 편지에도 썼었지. 그럼 아버지 소식은 자주 들었어. 우리는 한번 연락을 받았어. 수요일에 짧은 편지를 써서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과 내게 꼭 알려달라고 했던 주소만 보내왔어. 중요한 일이 생기기 전에는 다시는 편지를 쓰지 않겠다고만 했어. 우리 엄마는 괜찮으셔? 다들 별일 없고, 엄마는 그럭저럭 괜찮으신 것 같아.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어. 지금 위층에 계신데 여러분을 만나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아직 방에서 나오진 않으셨어. 메리랑 키티는 다행히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너는 괜찮아?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얼굴이 창백해 보여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돼. 하지만 언니는 자신은 멀쩡하다며 안심시켰고 이 이야기는 가디너 부부가 아이들과 인사를 마치고 다가오면서 중단되었다. 제이는 삼촌과 이모에게 달려가 웃고 울면서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모두 거실에 모이자 엘리자베스가 먼저 물었던 질문들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반복되었다. 하지만 제인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없었다. 그녀의 천성이 낙관적인 덕에 아직도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었고 매일 아침이면 리디아나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쩌면 결혼 소식까지 전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가 베넷 부인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게 눈물과 한탄, 위콤의 악행에 대한 분노, 자신의 고통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평으로 가족들을 맞이했다. 딸의 이런 사태가 누구의 책임인지 묻는다면 그녀는 정작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탓하지 않았다. 내가 고집을 꺾지 않고 가족 모두를 브라이턴에 데려갈 수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야. 불쌍한 리디아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니.
왜 포스터 부부는 애를 눈에서 떼놓은 거야? 그 사람들이 너무 부주의했어. 리디아 같은 아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건 누군가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잖니. 원래 그 사람들은 리디아를 맡을 자격도 없었는데 결국 나는 돈의 의견을 꺾였지. 불쌍하네. 그리고 지금은 내 아버지가 나가버렸고 분명 어디서 위컴을 만나면 싸움을 벌일 거야. 그럼 죽고 말 거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콜린스 목사 부부는 시체 싣기도 전에 우릴 쫓아낼 텐데 당신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야. 모두들 그녀의 끔찍한 상상을 말리며 가디너 씨는 가족에 대한 애정을 재확인하며 다음 날 바로 런던으로 가서 베넷 씨를 도와 리디아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최악의 상황에 대비는 해야겠지만 벌써부터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브라이턴을 떠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며칠 안에 무슨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 희망은 있어요. 제가 런던에 도착하면 곧장 형을 만나서 그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그 다음 계획을 상의할 생각입니다. 오, 오빠. 그게 내가 제일 바라는 일이야. 제발 런던 가서 얘들 꼭 찾아줘. 아직 결혼 안 한 상태라면 무조건 결혼시키도록 해. 예복 같은 건 나중에 사도 되니까. 그냥 먼저 결혼부터 하라고 전해줘. 그리고 꼭 말해줘. 절대 베넷이 싸움하지 않게 말이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말해줘야 해정신이 나갈 지경이라고. 온몸이 떨리고 옆구리는 쑤시고 머리는 아프고 심장은 쿵쾅대서 밤낮 못 잔다고 말이야. 그리고 리디아한테는 옷 고를 때 나 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정하지 말라고 꼭 말해줘. 그 애는 좋은 가게가 어딘지도 모르잖니. 오빠, 정말 고마워. 당신이라면 다 잘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가디너 씨는 진심 어린 도움을 약속하면서도 너무 앞서 희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침착하라고 조언했다.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일행은 그녀를 딸 대신 집안일을 돕던 가정부에게 맡겨두고 방을 나섰다. 그녀의 형제 자매는 사실 어머니가 굳이 방에 틀어박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식사 중 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필요한 말을 쏟아낼 것이 뻔했기에 차라리 신뢰할 만한 가정부 한 사람만 아는 게 낫다고 여겼다. 식당에는 곧 메리와 키티도 합류했다. 각자 자기 방에서 책을 읽거나 화장을 하느라 늦은 것이었다.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리디아를 잃은 슬픔이나 자기 행동에 대한 질책 탓에 키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짜증 섞인 어조였다. 메리는 자기 위로가 필요했는지 점잖은 얼굴로 엘리자베스에게 속삭였다. 이번 일은 정말 불행한 사건이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기의 물결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자매로서의 위로를 전해야 해. 엘리자베스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워낙 마음이 무거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메리는 계속해서 상황에서 교훈을 뽑아내려 했다. 리디아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여자의 덕목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 한 번 잘못된 길을 가면 끝없는 파멸로 이어지고 평판은 아름답지만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거니까 여자는 무가치한 남자에게도 절대로 쉽게 마음을 열면 안 돼. 오후가 되어 엘리자베스와 제인 두 언니는 단둘이서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무겁고 암울한 상황에 대한 한탄을 나눈 후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내가 아직 못 들은 건 다 말해줘. 콜로넬 포스터는 뭐래? 두 사람이 달아나기 전에 뭔가 이상하단 느낌은 없었대. 계속 붙어 다녔잖아. 포스터 대령도 리디아 쪽에서 감정이 있는 것 같긴 했지만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어. 그 사람도 너무 안 됐어. 얼마나 친절하고 신경 써줬는데
그들이 스코틀랜드로 간 게 아니라는 소문이 퍼지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오려는 생각도 없었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달려온 거야. 그럼 데니는 위컴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신했었던 걸까? 이들이 도망치는 거 알고 있었던 거야? 포스터 대령이 직접 데니를 만난 거야. 응. 그런데 물어보니까 데니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더래. 자기 생각도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전에 오해받았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포스터 대령이 오기 전까진 다들 그들이 정말 결혼한 줄 알았겠네. 당연하지. 그런 생각은 아예 못했어. 한 위컴이 완전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서 좀 불안하긴 했지만 엄마 아빠는 그런 걸 모르셨거든. 그냥 결혼 자체가 너무 경솔하다고만 생각하셨어. 키티가 그때야 말로 했는데 리디아가 마지막 편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암시했더래. 몇 주 전부터 서로 좋아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대. 브라이턴 가기 전부터는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포스터 대령은 위컴에 대해 나쁘게 생각했대. 위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을까? 전보다 그렇게 좋게 말하진 않았어. 경솔하고 낭비벽이 있다고 하더라. 이번 사건 이후에야 들은 얘기지만 메리턴에서도 많은 빚을 지고 떠났다는 말이 있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길 바래. 아, 제인.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던 걸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그랬다면 더 나았을 수도 있겠지. 제인이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과거 잘못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른 채 폭로하는 건 정당하지 않아 보였어.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잖아. 포스터 대령인 리디아가 쓴 쪽지 내용은 얘기해줬어. 그걸 직접 가져와서 보여줬어. 제이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내 엘리자베스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친애하는 해리엇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분명 웃을 거야. 나도 내가 이러고 있다는 게 웃겨. 내일 아침 내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겠지. 나 지금 그레트나 그린 가고 있어. 누구랑 가는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딱 한 명뿐이고 그는 완전 천사야. 그 사람 없이는 난 행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치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 롱본에는 굳이 먼저 알릴 필요 없어. 나중에 내가 편지 보내서 리디아 위컴이라고 서명할 거니까 놀라게 하려면 그게 더 재밌잖아. 아, 너무 웃겨서 글씨가 잘 안 써질 정도야. 크레세게는 미안하다고 전해줘. 오늘 밤 같이 춤추기로 했는데 못 지켜서 말이야. 다음 무도회에서 꼭 같이 춤추자고 해줘. 롱본에 도착하면 옷은 보내달라고 할게. 근데 내 자수 원피스에 큰 찢어진 데가 있으니까 셀리한테 고쳐달라고 미리 말해줘. 잘 있어. 포스터 대령에게 내 안부 전해줘. 우리가 잘 가길 기도해줘. 너의 애정 어린 친구 리디아 베넷. 아, 생각 없는 리디아.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외쳤다. 이런 순간에 이런 편지를 쓰다니. 그래도 최소한 그녀가 이번 여행의 목적에 대해 진지했다는 건 알 수 있어. 나중에 그가 뭔가를 꼬드겼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처음부터 그녀가 수치스러운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었어. 우리 불쌍한 아버지. 그걸 읽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정말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 1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지. 엄마는 바로 쓰러지셨고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였어. 아, 제인,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그날 하루 끝날 때쯤엔 집안 하인들 중에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지. 잘 모르겠어.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런 때에 비밀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려워. 엄마는 거의 발작 상태였고 내가 최대한 도와드리려 했지만 사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못한 것 같아. 혹시나 벌어질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두려워서 정신이 없었거든. 그동안 내가 엄마 곁을 지킨 게 너무 힘들었나 봐.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내가 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모든 걱정과 부담을 내가 혼자 감당했구나. 메리랑 키티도 참 잘해줬어. 피곤함도 기꺼이 나누려 했지. 하지만 나는 둘 다 쉬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키티는 체력이 약하고 메리는 공부를 많이 하니까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 아버지가 떠난 화요일 이후엔 필립스 이모가 롱본에 와주셨어. 목요일까지 함께 있어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자 위로였어. 무커스 부인도 수요일 아침에 문병 오셔서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더라.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나았겠지.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의도는 좋았겠지만 이런 불행한 일 앞에선 이웃들과는 가능한 한 적게 어울리는 게 나아. 도와줄 수도 없고 위로는 듣기 거북하기만 하거든. 멀리서 우리 불행을 흉보고 웃게 두지 뭐. 그녀는 이어서 아버지가 런던에서 리디아를 찾기 위해 세운 계획에 대해 물었다. 아마 체인이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마차를 바꾼 곳인 앱섬에 가서 마부들을 만나고 뭔가 단서가 있을지 확인하려 하신 것 같아. 아버지의 가장 큰 목표는 클라펌에서 해큰이 마차로 갈아탄 그 마차 번호를 알아내는 거였어. 런던에서 손님을 태우고 온 마차였는데 신사와 승려가 다른 마차로 갈아타는 걸 누군가는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지. 클라펌에서 마부가 그 전 손님을 내려준 집이 어딘지를 알아내려 하셨고 거기서 실마리를 찾으려 하신 거야. 마차, 번호랑 정류장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하셨고 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듣지 못했어. 아버지가 너무 급하게 떠나시고 마음도 너무 혼란스러우셔서 이 정도 알아내는 것도 겨우였거든.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베네 씨의 편지를 기대했지만 우편은 한 줄의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다. 평소에도 베네 씨는 편지에 소홀하고 느린 사람이란 걸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같은 위급한 때에는 뭔가 노력해 주길 바랐다. 결국 그가 전할 만한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고 설령 그런 사실이라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가디너 씨는 그 편지를 기다리다가 런던으로 출발했다. 그가 떠난 후 적어도 이제부터는 소식을 꾸준히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안심할 수 있었다. 그는 떠나며 베넷 씨가 가능한 한 빨리 롱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그의 누이인 베넷 부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는데 그녀는 그 일이 남편이 결투로 죽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가디너 부인과 아이들은 며칠 더 허트퍼드셔에 머물기로 했다. 가디너 부인은 자신이 조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베넷 부인의 간호를 함께 했고 틈틈이 엘리자베스와 제인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다. 또 다른 이모인 필립스 부인도 자주 방문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조카들을 격려하러 온다고 말했지만 항상 위컴에 또 다른 방탕한 소문을 하나씩 들고 와서 떠날 때면 오히려 더 침울하게 만들곤 했다. 머리턴 전체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천사 같았던 그 남자를 헐뜯으려 안달이 난 듯했다. 그는 동네 모든 상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부터 거의 모든 상인 가족들과 얽힌 유혹 사건들까지 떠돌았다. 모두들 그가 세상에서 제일 타락한 점은이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예전부터 그가 착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까지 주장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말들을 전부 믿지는 않았지만 믿을 만한 부분도 충분히 있어서 그간 믿어왔던 리디아의 파멸이 더더욱 확실하게 느껴졌다. 제인조차도 사실 대부분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제는 거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지금쯤이면 혹시라도 둘이 스코틀랜드로 도망갔다면 뭔가 소식이 있었을 텐데 아무 소식도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가디너 씨는 일요일에 롱본을 떠났고 화요일에는 그의 아내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그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베넷 씨를 찾아내 그를 그레이스처치 스트리트로 데려왔다고 쓰여 있었다. 베넷 씨는 그 전날 헵섬과 클라펌에 가봤지만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은 런던 시내의 주요 호텔들을 돌며 수소문해보려 한다고 했고, 둘이 런던에 처음 왔을 때 방을 구하기 전 호텔에 묵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 가디너 시보니는 이 방법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지만 베넷 씨가 원한이 함께 돕기로 했다고 했다. 그리고 베넷 씨는 지금 당장은 런던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고 곧 또 편지를 쓰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신으로는 이런 말도 있었다. 위컴과 친한 연대 소속 병사 중 누가 그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친척이나 지인을 아는지 알아봐달라고 포스터 대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단서가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아무런 단서가 없기 때문이죠. 포스터 대령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리지 엘리자베스가 위컴의 친척 중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지도 모르겠네요. 엘리자베스는 왜 자신에게 그런 기대가 쏟아졌는지 금방 눈치챘지만 그런 기대에 부응할 만큼 유용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위컴에게 부모 외에 다른 친척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그 부모도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상태였다. 그래도 연대 소속 친구들 중에는 뭔가 더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시도라도 있다는 것이 일말의 희망이 되었다. 롱본에서의 하루하루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장되던 시간은 우편이 도착하는 순간이었다. 매일 아침 편지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편지를 통해서만이 어떤 소식이든 전해질 수 있었고 다음 날이면 뭔가 중요한 소식이 올 거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가디너 씨의 다음 편지가 도착하기 전 전혀 예상치 못한 쪽에서 베넷 씨 앞으로 편지가 왔다. 콜린스 씨였다. 베넷 씨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에 제이는 모든 우편물을 열어보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 편지도 읽었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의 편지에는 늘 어이없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옆에서 같이 읽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친애하는 숙부님께 저는 저희 가족 관계와 제 사회적 위치로 인해 숙부님께서 겪고 계신 크나큰 비통함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허트퍼드셔에서 온 편지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와 콜린스 부인은 진심으로 숙부님과 존경받는 가족분들께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가슴 아픕니다. 저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언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떤 부모에게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바로 자녀로 인해 겪는 불명예라는 점에서 숙부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딸의 죽음이 차라리 축복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더욱 슬픈 점은 제 사랑하는 아내 샬럿의 말에 따르면 따님의 이와 같은 방탕한 행동이 너무 관대한 양육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따님 본인의 성품 자체가 본래 좋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큰 죄를 저지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이 모든 고통에 대해 저는 깊이 애도하며 콜린스 부인뿐만 아니라 이 일을 들은 캐서린 부인과 그 따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서린 부인께서는 이런 일이 한 자매에게 일어나면 나머지 자매들의 혼사에도 큰 타격이 갈 것이라 우려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고 싶어 하겠는가?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지난 11월에 어떤 일이 무산되었음을 더욱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 역시 지금 이 수치스러운 일에 함께 휘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숙부님, 이 불명예스러운 자식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시고 그녀가 저지른 중대한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윌리엄 콜린스 드림. 가디너 씨는 포스터 대령에게서 답장을 받기 전까지는 다시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전한 소식은 전혀 유쾌하지 않았다. 위컴이 연락을 유지하는 친척은 단 한 명도 알려진 바 없었고 가까운 친척 중 생존한 이도 없다는 사실이 확실했다. 과거에는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민병대에 들어온 이후로 특별히 가까운 친구는 없는 것 같았다. 따라서 그에 대해 소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위컴은 재정 상태가 매우 엉망이었기 때문에 리디아의 가족에게 발각될까 봐 두려운 마음 외에도 비밀을 지켜야 할 강한 동기가 있었던 셈이다. 최근에야 밝혀진 사실인데 그가 브라이튼에서 도박 빚을 상당히 남기고 떠났다는 것이다. 포스터 대령의 말로는 그의 경비를 모두 정리하려면 1000파운드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그는 마을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었지만 명예의 빚이라 불리는 도박 빚은 훨씬 더 심각했다. 가디너 씨는 이 모든 사실을 롱본 가족에게 숨기지 않았다. 제이는 공포에 질린 채 들었다. 도박꾼이라니요. 그녀가 외쳤다.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디너 씨는 편지 말미에 다음 날 토요일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는 소식도 덧붙였다. 계속된 수색의 실패로 기운이 빠진 그는 결국 형제의 설득에 따라 가족 곁으로 돌아오기로 했고 뒤처리는 가디너 씨가 맡기로 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베넷 부인은 예전 그토록 남편의 생명을 걱정하던 때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예상한 만큼 기뻐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리디아 없이 그냥 온다고요. 그녀가 외쳤다. 애초에 찾지도 않고 런던을 떠나다니 말도 안 돼요. 위컴이랑 결혼시키려면 누군가는 그 자식이랑 결투라도 해야 할 텐데요. 가디너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베넷 씨가 돌아오는 날 그녀와 아들도 런던으로 떠나기로 했다. 마차는 그들을 여정의 첫 번째 지점까지 데려다주고 롱본으로 돌아오면서 베넷 씨를 태워왔다. 가디너 부인은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더비셔 친구에 대한 의문을 안고 떠났다. 조카가 앞에서 그의 이름을 한 번도 자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고 혹시나 펜벌리에서 편지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반쯤 기대했던 것도 결국 허사가 되었다. 엘리자베스가 돌아온 이후 받은 편지 중에는 다하시가 보냈을 만한 것이 없었다. 가족의 현재 비참한 상황 덕분에 엘리자베스의 우울함에 대해 다른 변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의 기분을 근거로 어떤 추측을 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다하시에 대한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상태였고, 만약 그를 몰랐다면 지금 리디아의 수치심에 대한 고통도 조금은 덜했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틀 중 하루쯤은 잠을 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베넷 씨가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철학적인 태연함을 보였다. 늘 그렇듯 말이 없었고 런던에 다녀온 일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탈들이 그 일에 대해 말할 용기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그가 다과 자리에 합류했을 때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그 주제를 꺼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얘긴 하지 마라. 누가 고통을 받아야 하겠느냐? 그건 나 자신이어야 하지. 내 책임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건 당연하지. 인간은 원래 자책하기 쉬운 존재거든. 하지만, 리지,
이번만은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느껴보고 싶다. 그 감정에 압도될까 두렵지도 않다. 곧 사라질 테니까. 그들이 아직 런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그 외에 어디서 그렇게 잘 숨어 지낼 수 있겠냐. 리디아는 예전부터 런던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키티가 말했다. 그럼 지금쯤 행복하겠지. 아버지가 건조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 거기서 머무르게 될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말을 이었다. 리지, 지난 5월에 내게 조언해준 것을 내가 정당하게 인정해도 원망하지 마라. 이번 일을 겪고 보니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나름대로 위안이 되거든. 그들은 제인에게 차를 가져다 달라는 베넷 부인의 심부름으로 인해 대화를 멈췄다. 이건 뭐랄까, 불행 속에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장면이군. 그가 말했다. 나도 다음에 이런 연출을 해볼까 싶구나. 서재에 앉아 야간 모자랑 파우더 가운을 입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번거로움을 끼치면서 말이지. 아니면 키티가 도망갈 때까지 미뤄둘까? 저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키티가 차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브라이튼에 가게 된다면 리디아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브라이튼에 간다고? 내가 너를 이스트본에도 못 가게 할 거다. 50파운드를 준다고 해도 안 돼. 키티, 난 이제야 조심하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를 내가 느끼게 될 거야. 장교들은 우리 집에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할 거고 심지어 마을도 못 지나가게 할 거야. 무도회도 절대 금지다. 단, 너희 자매 중 하나와 춤을 춘다면 몰라도 그리고 매일 하루에 최소한 10분은 이성적으로 보냈다는 증거를 내놔야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다. 키티는 이 말을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울기 시작했다. 자, 자, 그가 말했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앞으로 10년 동안 착하게 지낸다면 그 보상으로 그대쯤 열병식에 데려가마.